네, 사법논담 꾸며주시는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천하람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예,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장윤민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장윤미입니다. 네, 오늘 막 정치 얘기를 할까 말까다 그냥 건너뛰고. 왜요? 해요. 그래요? 되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런가 아니, 보네요. 사실 크게 있지는 않아요. 지금 공천관리위원이시잖아요. 예. 핵심 실세시잖아. 그렇다 할 수 있죠. 자기가 자기 힘으로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또 매력 포인트죠. 아이고, 아닙니다. 근데 계양을에 왜 윤영선 당협위원장을 공천을 한 거예요? 일단 저는 사실은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이고 이 재보궐이랑 사실 상관없어요. 제가 하도 여기저기서 공천관리위원이라고 떠들고 다녔더니 마치 사람들이 제가 국민의힘의 모든 공천을 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정하겠습니다. 핵심 네. 실세가 아니라 반쪽 실세였어요. 네, 검수 반박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아무튼 이게 윤희숙 의원이 사실 굉장히 뭐 스스로 손도 들기도 하셨고 거론이 됐는데. 윤희숙 전 의원을 왜 공천 안 했어요? 이재명 저격수로 유명한 분이잖아. 근데 이게 대선이 아니고 이제 개항과 관련한 선거잖아요. 총선이 뭐 이제 국회의원 선거인데 이재명 후보의 출마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 비판하는 주제가 크게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인 휴지기를 왜 이렇게 안 가지시냐. 그러니까 대선 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나오시느냐. 또 두 번째는 개항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으시냐라는 건데 그 두 가지의 비판이 윤희숙 의원한테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어요. 예, 국회의원 사퇴하신 지도 얼마 안 됐고 뭐 지역 연구도 없고. 그래서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윤형선 당협위원장 의사시죠. 여기를 이제 공천하는 그냥 정석으로 가기로 했다. 이 정도입니다. 전망을 여쭤볼까 말까. 그렇게 되면 제가 또 송영길 대표 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진짜 당 안에서는 그러면 지금 지방선거 공관위원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그러면 국회의원 보궐선거 말고 지방선거 관련해서 지금 예상 성적표를 어떻게 잡고 있어요, 당 안에서?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하면? 저희는 한 9개 정도 이기면 괜찮지 않겠느냐. 17개 중에? 네. 그리고 9개 중에 경기도가 포함되어 있으면 대박이다. 네. 네. 그 정도로 저희 생각 많이 한 것 같아요. 9개? 네. 이거 최소 숫자로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최소까지는 아니고. 저희는 압도적으로 예를 들면 그런 분들도 계세요. 정권 초고하니까. 호남, 제주, 세종 정도 빼고는 우리가 싹쓸이하지 않겠냐 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게 녹록하지 않거든요. 대부분 현역이 다 민주당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한 9개 내외. 9개? 예. 거기에 경기도가 포함되면 얼마나 좋을까? 네. 뭐 이런 거? 경기, 인천 다 이기면 완전 대박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수도권 만약에 서울까지 해서 싹쓸이가 된다면 그것이 갖는 상징성이 크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뚜껑은 열어봐야 되는 거니까. 예. 네. 사법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개혁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 관련된 이야기로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지금 성남 FG 관련해서 지금 압수수색하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이렇게 읽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죠. 그래요? 민주당 측에서는 이거 사법살인의 신호탄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정치적 수사와도 연결이 되냐면 이 성남 FC 이 사건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본인이 성남 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기업들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유치하죠. 일반 지자체장과는 좀 차별화된 지점이 적극 행정을 펼쳤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성남 관할 내에 들어왔던 그런 기업들이 성남 FC에 광고비를 굉장히 많이 또 집행을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기업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이 성남 FC에 뇌물조로 광고비를 받았다라는 요지인데 사실 이 논리라면 적극 행정을 펼 수 있는 지자체장 몇 안 남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거 고발인도 사실 굿바이 이재명인가라는 책을 쓴 장영하 변호사 굉장히 반대 적수 이렇게 지칭이 되는 분인데 고발을 했고 한번 증거가 불충분하다라고 해서 지난해 9월에 경찰이 이제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자 당연하겠지만 이의를 했고 이게 성남지청에 계류가 됐는데 그때 이제 수사팀 검사가 나는 직접 수사 내지는 보완 수사를 하고 싶었는데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못하겠다라는 취지로 이러면서 또 설왕설래 했는데 이게 홀딩이 계속 되다가 대선이 끝나고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는 이 국면에 압수수색을 한다? 이게 고발장이
처음 들어갔던 때는 한참 전이고 그때 혐의가 있으면 압수수색도 그때 했어야죠.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압수수색을 하고 속도를 내고 갑자기 깊이 들여다본다. 이거 정치적인 색채를 거두어내고 왜 이런 수사를 하는지는 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유 뭐 민주당이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 경찰에서 하는 거니까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만약에 정말로 실체가 없다면 공수처에서 하는 것처럼 뭐 무혐의 결정하겠죠. 뭐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근데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한번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걸 다시 그 수사를 하면서 압수수색을 벌이는 여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뭐 보기에 따라 되게 다를 수 있는데요. 재수사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보는 분들도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네이버라든지 그때 또 두산이었나요? 이런 부분들이 당시 성남시와 굉장히 밀접한 그리고 굉장히 큰 돈이 되는 민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민원이 해결되고 나서 아마 이재명 시장이 물러나고지는 또 이런 후원금을 싹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당시에 어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원포인트 협찬이 아니었냐라는 것들 우려가 실제 어떤 그런 의혹이 실제로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수사가 너무 그냥 대강 불러다가 이거 뭐 왜 줬어요? 성남FC가 좋아서 줬습니다. 그럼 문제 없네. 이런 식으로 한 거 아니냐. 좀 제대로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라서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근데 저는 성남FC보다 오히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더 고민되는 거는 아마 법인카드일 겁니다. 네. 예, 이거 법인카드 관련해가지고 압수수색도 하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경찰에서 남부청에서 하고 있죠. 이게 단순히 그냥 뭐 대강 하려고 하는 것 같지가 않은 게 보니까 그 법인카드 쓴 거 말고도 별정직 5급 배모 씨 있잖아요. 그 사람 월급 나간 것까지 싹 해가지고 국고손실죄를 5억 5천을 잡아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것도 국고손실죄 5억 5천이면 결코 가볍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남 FC도 FC인데 이거 국고손실죄 부분도 아마 이재명 그런데 후보 그 이제 보셔야 5억 5천이란 계산법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11년 동안 그 배모 씨라는 사람이 성남시 경기도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 플러스 법인카드 부정 사용에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정치적인 수사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국고손실죄 가중처벌되는데 아마 5억 이게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예요. 딱 숫자를 맞춘 그런 부분도 있어 보인다. 그리고 예. 국고손실죄 주체 뭐 워낙에 국정농단 때 국고손실죄가 많이 언급이 돼서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이 죄가 성립하려면 주체가 회계 책임자로 돼 있습니다. 법문에.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드러난 게 김혜경 씨가 그 건교도 감사 결과에도 공공건, 그러니까 수십 건, 100건이 넘지 않는 걸로 추정이 되죠. 구체적으로 적시하진 않았지만 100만 원, 그러니까 수백만 원대로 보입니다. 1000만 원대는 최소한 이제 아닌 걸로 보이는데 이거는 사실 처벌하기가 좀 미비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니 국고손실죄로 해서 이 배모 비서관을 채용해서 배모 비서관에게 지급됐던 급여일체가 횡령이다. 뭐 배임이다 이런 취지로 어떤 그 올가미를 씌우는 건데 이건 상당히 법리적으로 맞지도 않고요. 일단 그 업무만 한 사람인지 여부에 대해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연결고리를 이재명 고문에게까지 가져가기 위해서 국고손실죄를 언급을 하는 건데 왜냐하면 지자체 장은 회계 책임자의 지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 포석으로 지금 이 부분도 참 실체는 미비한인데 그것만으로는 처벌하는 게 마땅치 않으니 좀 더 벌리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뭐 짧게만 얘기하면 배모 씨가 다른 일을 뭘 했는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엄청 오랫동안 근무했잖아요. 실제로 한 십몇 년 했는데 뭐 어떤 기간, 특히 이재명 지사가 시장으로 근무했을 땐가 그때 나 경기도 옮겨왔을 땐가 뭐 이렇게 보면 공문을 기한한 게 0건이라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는 게 아무리 대단한 일을 안 해도 그 공무원은 그냥 숨 쉬는 게 공문 막 만들고 뭐 하고 뭐 어디 협조 요청하고 뭐 이런 건데 공문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는 결국 정말 이분이 이재명 후보의 집사 노릇만 한 거 아니냐. 뭐 집사를 두는 것이야 당연히 불법이 아니지만 집사를 이제 뭐 공적 돈으로 두면 안 되는 거니까. 네, 뭐 그런 부분 뭐 채용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채용해서 월급을 줬으니까 그 자체가 국고손실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인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의 사적 용도로 쓸 사람을 국고를 줘가지고 채용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사 결과가 나올 텐데. 이것이 이재명 후보 본인에 대한 사법 처리로까지 연결이 될까라고 천하람 변호사 전망하십니까? 네, 저는 그럴 가능성 꽤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파장은 어디까지 갈까라고 보십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되게 당혹스러울걸요. 그래. 네. 후보,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되시면은
수사를 좀 딜레이 시킬 수 있어요. 실제로 뭐 보면 뭐 국회 일정을 핑계로 좀 소환 조사에도 좀 잘 안 가고 뭐 옛날에 저도 뭐 이거 셀프 디스 하자면 김웅 의원도 그런 거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딜레이는 시킬 수 있고 나름대로 조금의 방어막이 강해지는 건 있지만 그렇다고 수사를 영원히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네. 하다 보면은 뭐 예. 진실이 어느 정도 나오겠죠. 그래요. 장윤미 변호사 는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정치적인 맥락을 제거하고 사건에 집중해서 수사기관이 이 업무를 처리한다면 이재명 고문까지 기소를 하거나 할 수는 없는 사안이다. 모르겠습니다. 이 법인카드 더 중대하다고 천하람 변호사님 말씀 주셨는데 예. 김혜경 씨가 공식적으로 사과했죠. 자기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집행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처벌이 가해질 여지가 열려 있겠지만 그걸 한 단계 더 경유해서 이재명 지사가 알고 고의로 이렇게 편취를 했다라고까지 보기는 사실관계도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때 엄청나게 많은 이재명 후보도 알 수밖에 없는 사실관계들이 막 보도가 쏟아졌었는데 이걸 지금 타이밍에 또 이렇게 뭐 반복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뭐 네. 지켜보죠. 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 그러면 이것이 이른바 어떤 그 정적에 대한 보복 논란 이런 식으로 비화될 여지는 없다고 보세요? 아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유능하고 또 중립적인 우리 경기 남부청의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검찰이 한다면은 뭐 또 검찰공화국이다, 뭐 정치 검사다 그러시겠지만 아유 또 굉장히 믿을 만한 경찰에서 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에서도 별말 안 하시지 않을까.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하는 걸 못 믿겠다라고 하면 아까 지금 그 성남 FC 사건에서도 아시겠지만 이해하면 바로 기계적으로 검찰로 넘어가고 또 김건희 씨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지금 여사라고 칭해야 되겠지만 뭐 유튜버 뭐 언론사 기자와 통화를 하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시 내리지 않아도 알아서 움직인다. 거기에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검경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경찰을 민주당이 믿는다라는 건 뭐 저는 뭐 납득하기 어렵고 이 부분은 정말 정치 보복이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수사해야 될 사안이다. 왜냐하면 민주당으로서는 기본적으로 이 전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가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여지. 그리고 그 부분에 공감하시는 국민들 많이 계실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선례를 하지 않도록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좀 유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깐족거리면서 말씀드릴 죄송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경찰이 됐든 검찰이 됐든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야, 그래서 네. 질문 드린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경찰이든 뭐 검찰도 나중에 이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을 거죠. 기소를 했는데 무죄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후폭풍이 있을 수 있고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체급 뭐 더 커지는 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 키워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이 됐든 검찰이 됐든 굉장히 그 최종적인 혐의 결정 단계에 가면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 패턴이 언론이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면 정치인 그러면 시민단체가 그 보도를 받아가지고 바로 고발을 하는 패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보수 언론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전까지 퇴임 직전에 무슨 5대 의혹, 권력형 의혹 이런 것들을 추려서 정리를 했고 어제 탈원전 관련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이 일단 접수가 됐습니다. 대전지검에. 그러면 이것이 더 여러 가지 건이 반복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겠죠. 이전의 패턴에 따르면. 네, 고발이 들어오면 뭐 또 수사는 안 할 수는 없는 그러면 거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원전도 원전인데 지금 그 울산시장 그때 김기현 시장 쳐내려고 그때 뭐 했던 그 뭐라고 하죠? 그 뭐 아무튼 뭐 그 울산 건 예. 그거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저도 재판 뭐 보도되는 것들 보니까 꽤 청와대에 관여가 있었던 거 문재인 대통령까지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있었던 것 같은 사실관계도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대통령직에 계실 때야 이제 불소추 특권이 있으시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계속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수사를 안 할 수도 없는 거라서 마찬가지로 굉장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취하게 빠질 수밖에 없고 저는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제 생각을 까놓고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거 솔직히 별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부담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상대 진영을 굉장히 결집시켜주고 아까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 트라우마 같은 걸 또 일깨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이 큰 게 사실인데 또
수사기관한테는 또 정치적인 거 눈치 보지 말고 수사하라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참 제가 어렵습니다. 질문 드리는 네. 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네. 동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 그렇죠. 감당이 가능하냐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거를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너희 수사해 막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겠죠. 뭐 상대 진영의 거물 정치인들에 대해서 차례차례 수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확실히 있죠. 그렇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얘기를 그냥 언급을 하자면 이런 내용이 나왔죠. 뭐 대장동 의혹, 뭐 기타 등등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정치적인 오해를 자초할 수 있는 수사는 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이 사실의 실체를 제대로 모르니 답변을 못하겠다라고 유보를 했고 청문회 때 비슷한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뭔가 이 공간을 열어놨구나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울산 사건 언급하셨는데 공소장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 이 이름이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검찰이 어떤 실체가 있어서 넣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경유하기 위한 여지를 좀 넣어놓은 측면이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월성 수사 이 어떤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통치 행위의 연장선상에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법적 잣대를 대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문제가 있다 없다 물론 불법이 있다면 수사를 해야겠죠. 그런데 이 불법의 범위를 이 정치 영역에서 너무 넓히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뭐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게 유하게 봐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도 듭니다만은 뭐 과거로 우리가 돌아갈 건 아니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는 정치인의 관점에서 얘기를 드린 거고 그렇다고 우리가 사법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아니 뭐 거물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정치적으로 부담되니까 못 하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있는 죄를 덮어서는 안 된다라는 원론을 당연히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바라시는 것도 저희 당의 정치적인 부담과 별개로 아니 거물 정치인이 되면 처벌 안 받더라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장 변호사님 문재인 대통령 울산 사건에 개입 안 했을 거라고 믿는다고 하셨지만 그거는 믿음의 영역인 거고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믿음이 아니라 그 공소장을 제가 봤는데 거기에는 실제로 관여했다는 어떤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수십 차례 넣은 건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이 제기된다는 뭐 사실관계까지 나올 정도였으면 기소를 같이 그때는 불소추 특권 있으실 때니까 뭐 그렇지만 뭐 월성원전 이런 것도 그 산업부에서 막 그 문서 파쇄하고 이게 월성원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문제가 완전히 없었으면은 뭐 파쇄를 안 했겠죠. 저는 네. 산업부가 파쇄한 거 굉장히 문제가 있고 그거 수사하는 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고발장 사주 의혹이 불거졌을 때 불과 일주일 전에 이 교체했던 PC를 재교체하고 저는 정말 국민들 앞에 떳떳하고 검찰이 좀 정정당당하게 본인들을 향한 의혹에 답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모든 것은 부메랑이 있네요. 바로 나오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네 순발력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네. 조심하셔야 돼. 그러네요. 야. 아니 얘기 나온 김에 그럼 하나만 더 여쭤봅시다. 그냥 사법의 논리로 고발이 됐고 의혹이 제기됐으니까 수사를 한다고 해요. 이재명 후보도 그러니까 수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수사하고 김건희 여사는 어떡할 건데? 지금 무혐의 결정한 거 아니에요? 아니 아직 하진 않았고 저는 그래요? 무혐의 결정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아니 그리고 생각합니다. 도이치모터스만 있는 게 아니고요. 허위 경력 의혹 경찰이 지금 계속 잡고 있잖아요. 예. 어떡할 거예요? 저는 솔직히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아무튼 장 변호사님 먼저 예. 네. 왜냐하면 일단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시효는 분명히 남아있어요. 근데 길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올 12월까지로밖에 남아있지 않고 그럼 일반 피의자들, 일반 국민들이 관련 피의자로 됐을 때 수사기관이 어떻게 수사하느냐. 소환을 하라고 해서 불렀는데 안 나옵니다. 체포영장 발부합니다. 법원으로부터 받아서 인신을 바로 확보를 합니다. 저는 김건희 여사에게 동일하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최소한 영부인이면 본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국민 앞에 그리고 수사기관에 떳떳하게 해명할 의무는 최소한 있다. 그렇다면 도이치모터스 사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굉장히 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적극적으로 이 권오수 회장인가요?
예. 활용을 합니다. 굉장히 낮게 던지고 비싸게 사는 전형적인 수법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처음에 국민의힘이 논리는 이거였습니다. 이것 봐라. 이 도이치모터스 일당의 공소장에 김건희라는 세 글자는 없다. 김건희라는 세 글자는 없다. 이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 일람표가 저희가 공소 이 관여를 할 때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 일시와 범죄 행위가 특정돼 있기 때문인데 거기에 298번인가요?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건 수사를 안 할 수가 없고 이걸 그냥 이런 상황에서 무혐의로 종결을 시킨다? 이거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게 뭐 저도 수사 자료를 다 보지 않아서 그렇지만 수사팀이 무혐의하자고 이미 결론을 대선 전에 내놨는데 수뇌부 중에 일부만 반대해가지고 전부도 아니에요. 심지어 친여 성향이라고 인정받는 수뇌부 일부도 뭐 무혐의할 수 있다라고 지금 한 걸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비춰지는 것 같은데 이정수 중앙지검장 같은 분들이죠. 이걸 가지고 뭐 너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안 맞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김건희 여사도 이 사람들한테 투자했고 계좌 맡겼다라는 거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들이 주가 조작한다는 걸 알았냐 몰랐냐가 쟁점인데 지금까지 알고도 줬다라는 자료가 안 나왔으면 이걸 더 파는 거는 사실 의미가 뭐가 있을까 싶어요. 아니, 언론에 보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여기에 굉장히 깊숙이 관여한 사람과 동시에 뭐 IP에 접속을 한 흔적도 있고 거기에는 뭐 장모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까지도 관여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아마 그냥 흐지부지 마무리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는 사법논담과 정치 잡담의 경계선에서 질문을 그러니까 마무리 삼아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각각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저는 이 질문은 안 드리겠고 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만약에 종결 처분을 하는데 이재명, 문재인 전 대통령 두 사람에 대한 수사에 그러니까 가속도를 붙인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식으로 그러면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면서 전국이 어떻게 조성이 될 것인가? 아니 뭐 그런 식의 정치적 부담은 있을 수 있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해서 경찰청장이랑 검찰총장이 야 이번에 야당 한번 조졌으니까 여당 한번 조지고 우리 정치적인 균형을 맞춰가지고 세트로 이렇게 해서 기소하자 이럴 수는 없는 그러면 거거든요. 정반대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도이치가 아니라 허위 경력 의혹이 경찰에 의해서 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경찰에 넘겨졌어요. 네. 일부는 김건희 여사도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일부는 시인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사과했던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무혐의 종결 처분을 내리기 어렵죠. 사법적으로. 그거는 저도 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법적으로. 왜냐하면은 네. 아니 뭐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예를 들어서 업무방해 이런 것들이 당연히 적용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되는데 이게 그걸 법리적으로 넘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시효 문제. 왜냐하면 너무 예전에 한 게 시간이 한참 지나서 드러나다 보니까 시효가 많이 완료된 게 많고 그나마 마지막에 수명여대였나요? 뭐가 하나가 있는데 보도 봤을 때 한두 개 정도 걸리냐 마냐 뭐 이런 얘기 근데 그 했던 것 같아요. 부분도 시효를 계속 카운트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만에 하나 그러면 시효 남아 있는 걸 가지고 뭐 그래서 뭐 하여간 무슨 법 그러니까 뭐 법 위반 업무방해가 될 겁니다. 기소를 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또 미치는 상징성과 영향은 그럼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그거 되게 안 좋죠. 뭐 우리가 대통령 배우자 영부인. 그럼요. 현직의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 기소되는 일은 뭐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사실 윤석열 당선인 이제 대통령 탄생시킨 가장 근간이 뭐 원칙, 공정, 상식이었는데 그걸 본인이 허물어 버린다는 것 때문에 이 부분은 정치적 파장 아마 지금도 이 첫 출범하고 제대로 속도를 못 내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국정 운영에 있어서 아마 거의 뭐 조기 레임도 불가피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우리가 뭐 공정, 원칙, 상식 뭐 다 좋은데 윤석열 후보의 가족이 완전 무결하다고 생각하고 윤석열 당시 후보를 찍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장모님만 해도 뭐 이런저런 거에 뭐 많이 연루돼 있고 뭐 실제 아마 1심에서 유죄가 나와서 지금 항소심 재판 중인 걸로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본인의 문제가 아닌 뭐 가족의 문제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정통성까지 흔들린다 이건 좀 저는 과도한 해석이라고 정통성 생각하고요.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전혀 아니고 뭐 조기레임덕 이런 얘기까지는 왜 그러냐면 지금 원칙상으로는 사법의 논리는 사법의 논리고 그럼요. 정치의 논리는 정치의 논리고 섞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지만 지금 조성돼 있는 여러 환경을 종합을 해보면 안 얽힐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질문을 드리는 근데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제 생각에는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일선에 있는 수사팀은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긴 하겠죠. 예. 그거 뭐 그
일선에 있는 수사팀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1차적인 자료가 있는 거고 그 자료를 각자에게 어떻게 유리하게 프레임을 만들 거냐는 여야가 싸워야 되는 거지만 여야가 나중에 이런 식으로 삿바 싸움을 할 걸 고려해서 정치적으로 수사를 하면 안 되죠. 예. 그건 완전 선우가 뒤바뀌는 거니까. 예. 그러면 그 대한민국에서 뭐 검찰 개혁이니 뭐니 이런 얘기가 나올 이유도 없었던 거지. 아, 그럼요. 그러니까 네. 이 정도로 하죠. 네. 자, 이번에 한동훈 후보자 관련 이야기로 좀 넘어가서 저는 지금까지 나온 의혹 가운데 네.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는 게 있습니까? 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보면 보수 패널 분들께서 이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대학 입시에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 뭐 도덕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일단 최근 어제 뭐 MBC 보도로 나온 거죠. 앱 개발을 하는 걸 200만 원 주고 개발자에게 의뢰를 해서 미국의 컨테스트에 출품을 하고 준결승까지 올라갔다. 이거 본인이 아마 만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말에 따르면 뭐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라고 하는데 이 개발자에 따르면 중년의 신원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여성으로부터 의뢰를 받으면서 받았을 때의 지침은 서울시 장애인 관련 앱을 참조해 달라. 네네. 학생이 관여한 바가 전혀가 없죠. 예. 그렇다면 이걸 출품했을 때 이 미국의 이 대회 주최자는 이게 학생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걸 알면 이걸 받아줬을까요? 받아준 이후에 준결승까지 올려줬을까요? 더더군다나 그 대회에는 지침으로 학생 이외에 다른 사람이 관여하면 안 된다라고까지 적시가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이 전형적으로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기소했던 업무 방해의 구성 요건에 딱딱 떨어지는 겁니다. 대피를 했다는 뭐 본인이 이야기하면 페이퍼, 뭐 언론의 지적에 따르면 논문 이 부분도 학생이 관여하지 않고 그냥 제3자가 쓴 것을 오픈 액세스 저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게재했다면 그게 학생이 쓴 게 아니고 이 명의자가 쓴 게 아니라면 오픈 액세스 저널에서 올려줬을까요? 그렇지 않은 게 위계에 의한 그러니까 속임수에 의한 업무 방해의 전형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좀 한번 그 업무 방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픈 액세스 채널을 운영하는 쪽의 업무를 방해를 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해외 컨테스트 주최 측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해외의 경우에도 업무 방해가 성립이 됩니까? 그래서 한동훈 당시 그 대검 감찰 어쨌든 부장이었죠. 그 당시에 반부패 강력부장. 반부패 부장 그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시험을 원격에서 대리로 치러줬다라는 부분도 수사 선상에 올렸었는데 그때도 적용했던 혐의는 뭐 피해자는 미국 대학이 되겠죠. 미국 대학에 다니는 아들. 기억나요. 그때도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도 이 피해자로 적시해서 수사는 했었습니다. 근데 피해자가 외국인이냐 외국 기업이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업무 방해죄가 성립이 네, 됩니까? 우리는 속인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도박이 합법화된 나라에 가서 도박을 해도 우리는 처벌받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 논리를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럼 업무 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오픈 액세스 저널 같은 경우에 근데 업무 방해가 되려면 아무리 그래도 업무에 방해가 발생할 만한 추상적인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과연 오픈 액세스 저널이라는 것이 어떤 퀄리티 컨트롤이나 뭐 논문의 등재와 같은 엄격한 자신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예를 들면 일단 저는 이 학생이 표절 했는지 여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저작권법 위반. 네, 저작권법 위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만약에 그렇다 치더라도 뭐 3, 4장짜리 길면 한 8장짜리 학교 과제 수준의 에세이들을 올렸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조심하셔야 돼. 왜 그러냐면 제가 참고로 하나 있기 때문에 지금 어제 저희가 학자 2분을 모시고 그 이제 자문을 구했더니 뭐 4, 5페이지짜리가 이기 때문에 논문이 아니라고 하는 건 무식한 얘기를. 그러니까 말 조심하세요. 전혀 아니래. 그런 거 되게 많대요. 아무튼 에세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게 이제 과연 뭐 어느 정도 거기서 자신들의 투고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 엄격하게 마련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앱 같은 경우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대회의 기준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컨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인이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거냐. 그거는 어제 MBC 보도에 나와요. 코딩을 자기가 해야 돼요? 뭐 코딩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뭐뭐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거 외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대요. 근데 그걸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MBC 보도의 요지는. 뭐 그거는 한번 사실관계를 봐야 되겠죠. 예.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업무방해 소지가 있다? 근데 이걸 뭐 컨테스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가지고 업무방해 죄까지 성립을 할 거냐는 뭐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이 컨테스트에는 부정하게 한 게 되겠죠. 만약에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저기 그 요강에 나와 있지 않은 형태로 했다면. 이제 거기다가 이제 또 제기되는 게 이제 저작권법 위반 뭐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 이야기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실정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가 일단 좀 궁금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제기됐던 게 그 대필이냐 아니면 온라인 첨삭이냐. 네. 근데 온라인 첨삭은 뭐 튜터로부터 받았던데 그 튜터가 누군지는 또 공개를 안 하더라고요. 네, 저는 진짜 약간 말장난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논문이 아니라면 이런 무슨 저널 채널에 올릴 리도 만무하고 지금 청문회 과정에서 아카이브 형식으로 이런 그 사이트를 이용했다는데 보통 아카이브 그러니까 본인이 작성한 문건 같은 걸 제대로 보관하고 싶으면 본인의 어떤 컴퓨터에 잘 저장해 놓으면 되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클라우드도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웹상에 공개해 두려는 뭐 이런 의도였겠죠. 뭐 공개를 하더라도 네. 그리고 뭐 이거는 좀 이 건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겠습니다만 일기장이다 뭐 아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일정표다 얘기하는데 이런 게 전형적으로 말장난입니다. 이게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저희가 조서에 남기는 단어는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면밀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핵심 요지가 우리에게 불리하게 담기면 안 된다라고 의뢰인과 굉장히 협의를 많이 하고 입회를 하게 되는데 이 검찰 수사를 평생 해왔던 분이 본인이 면책되기 위해서 단어를 굉장히 골라가면서 어떻게 보면 말장난이라고까지 공격받을 수 있도록 대응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아니 생각합니다. 그 엄밀한 단어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틀린 단어라서 문제라고 아니 근데 생각합니다. 잠깐만. 네. 근데 그 청문회 과정에서 그 조국 전 장관이 실시간으로 하면서 계속 팩트 체크하는데 거기 보면 압수 물품에 다이어리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다이어리가 일기장으로 번역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이어리가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일기장은 내가 어떤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뭐 이런 거 약간 야. 내 내면을 그런 거잖아요. 잠깐만 이러면 아니 일정표의 느낌이면은 이게 다이어리도 우리 보면 정말 내가 일기를 기록하는 다이어리랑 그 앞에 칼렌더 붙어 있는 그 일정표는 구분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일정표라고 저는 충분히 제가 할 수 있을 것 청문회 같습니다. 과정에서 네. 이 일기장이 언급된 경과를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김용민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학생 일기장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한동훈 후보자가 수사팀에 확인해봤더니 일기장을 압수해가진 않았다더라 중학교 시절에 라고 해서 이 조국 장관이 중학교 시절에 일기장을 압수수색 대상물에 포함시켜서 가져가려고 했더니 딸이 현장에서 굉장히 좀 항의를 했고 그러자 고등학교 시절에 일기장을 가져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의 질의에서 민영배 의원이 고등학생 시절에 일기장을 가져갔다고 하는데 사실이냐라고 했더니 한동훈 후보자가 우리가 입수한 것은 어떤 일정표였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일정표, 그러니까 뭐 날짜와 이런 요일이 기재된 게 앞에 붙은 일기장을 가져갔다. 왜냐하면 이런 일정표가 앞에 붙어 있지만 뒤에는 고등학교 시절에 본인이 내밀하게 기재한 일기가 적시돼 있었다. 이 물건이 아니라면 한번 공개를 해보라라고 했는데 이 말을 종합하면 누구 말이 맞을지 일기장이라고 하는 것을 일정표라고 이야기해서 본인들의 압수수색이 정당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좀 의문입니다. 근데 저는 이 논란이 되게 웃긴 것 같은 게요. 다이어리 이걸 뭐로 번역하든지 간에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직무집행을 한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면 압수수색을 한 게 뭐가 잘못이에요? 아니 압수했다고 그냥 인정하면 되는데 왜 그러니까 근데 이게- 자기도 뭔가 아니, 이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그런 건 일기장이 아니라 아니겠죠. 다이어리 내지는 일정표를 가져갔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아니, 실제 왜냐하면 이제- 말씀대로라면 일기장 내가 가져갔다라고 얘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그 압수수색의 목적이 당시에 이제 뭐 일정을 확인하기 위한 게 더 컸겠죠. 뭐 어디 갔다 안 갔다, 뭐 세미나에 갔다 안 갔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쟁점이 될 때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거 보면 저도 되게 재밌다고 생각한 게 우리가 마치 중학생 일기장, 고등학생 일기장을 압수해갔다라고 하면 우리 막 옛날에 보면 이렇게 막 수첩 형태로 있고 조그마한 자물쇠 달려가지고 막 그 조그마한 열쇠 돌리면 열리는 그런 게 연상이 돼요. 막 정말 개인의 내밀한 기록을 하는 것 같은 게 연상이 되거든요. 전화람도 그런 일기장 쓴 적 있어요? 저는 그런 거 썼죠. 막 엄마 읽지 마 하면서 나 이거 잠궈 놓을 거야 열쇠 학교에 하면서. 가져가고. 손톱만한 그 자물쇠. 손톱만한 자물쇠. 나도 내면이 섬세 이러면서. 되게 비밀이 많았구나. 그럼요. 근데 그런 게 연상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일정을 입수하기 위한 그런 거였다라는 걸 명확하게 하는 거겠죠. 자 돌아가서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만약에 고발이 이루어진다고 제가 이제 그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일을 여쭤봤던 이유가 고발이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해보죠. 네. 그러면 조국 사태 때 보수 진영에서 제기했던 논리 가운데 하나가 고발이 이루어져서 수사 대상이 되어버려. 그래서 이제 이때 피의자 신분이냐 아니냐도 되게 논란이 됐던 거 기억하시죠? 피의자 장관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논리 많이 폈잖아요, 사실은. 많이 폈죠.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재현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게 또 모든 것은 부메랑인 게 피고인 장관도 이 법무부 장관도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뭐 큰 문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일 왜 자꾸 악순환이 반복이 되냐고. 더 기준이 가면 갈수록 정치적으로는 완화되는 것 같아요. 예, 그냥 피고인 법무부 장관도 계셨었는데 저는 그 장면 보면서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은 그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 만약 한동훈 후보자에게 뭐 연출이 된다고 치면 그때 뭐라고 할 거냐 또. 결국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의자 장관이냐, 저희가 그때 우리 박준 변호사님이랑 할 때도 보면 피의자라는 거는 굉장히 쉽게 돼요. 그러니까 그 여러 차례 우리가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고소 고발만 들어오고 입건만 해도 다 피의자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근데 이거 결국은 정도의 문제인데 만약에 실정법 위반을 해서 기소가 매우 유력한 어떤 실질적인 증거가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밝혀진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 임명 강행 자체가 불법은 아니죠. 왜냐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고 뭐 피고인 장관도 있는 거니까 심지어. 여기서 근데 그렇다고 해도 정치적인 부담을 지는 거죠. 네. 그 저희가 이제 뭐 본방에서는 미처 안 다루고 넘어가 하나인데 궁금해서 한번 두 분의 그 견해를 짧게만 여쭤볼 게 있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저는 딱 했던 게 윤한홍 의원이 한동훈 후보자한테 어떤 질의를 하냐면 자 아무튼 이 입법이 그러니까 이루어져서 검사의 어떤 그러니까 유율력이 발생을 할 텐데 그 유능한 검사를 경찰에 보내서 치안감 시키고 이렇게 해서 경찰의 부족한 수사 역량을 메워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을 하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자는 이제 그 뭐 그거에 대해서 바로 받지는 않은데 정책적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을 해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주목했던 건 다른 인물이 아니라 윤핵관이잖아요. 그렇죠. 윤한홍 의원은. 심지어 거기도 윤 씨네요.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게 사인 교환에 의한 질의 응답인지 뭔지도 궁금한데 더 궁금한 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그 상상이냐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현실 가능성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치안감으로까지 보내는 거. 왜냐하면 검사들이 잘 가려고 할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검사였다가 경찰이 되는 거니까. 검사들 다 자존심이 되게 세가지고 제가 친한 친구들한테도 야 너네 중수청 생겨가지고 중수청 요원 그래도 돈도 좀 많이 주고 직급도 높게 준다고 하면 갈래? 그래도 자기는 검사라는 지위가 없어지면 잘 안 가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다라고요. 근데 뭐 그건 제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니까 뭐 잘 모르겠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협력 관계를 만드는 것 자체는 좋아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보면 미국 검사들이 수사를 하지만 자체 수사관 같은 인력이 있는 게 아니라 경찰이라든지 FBI라든지 면밀하게 협조를 해 나가면서 수사에 관한 뭐 법적 전문성도 제공하고 기소할 때 방향성 같은 것도 협의하고 한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검찰의 수사 역량을 뭐 경찰이 됐든 나중에 생길 중수청이 만약에 생긴다면 됐든 그런 식으로 좀 쉐어하는 것 자체는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동훈 후보자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민주당에서 올라가 있는 중수청과 관련한 그 법률 안을 보더라도 중수청의 위상과 관련해서 이걸 어디에 둘 것인가, 완전 독립기관화할 것인가, 아니면 법무부 산하에 둘 것인가와 관련해서 법무부 산하에 두기로 이 개정안의 내용이 돼 있거든요. 뭐 황운하 의원 안도 그렇고. 그렇다면 한동훈 후보자로서는 본인이 법무부 장관 아마 임명 강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중수청도 본인의 희하에 둘 수 있고, 아마 천 변호사님 짚어주신 대로 정말 검찰 인력이 자진해서 갈지는 좀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지만 좀 교류할 수 있는 것은 한동훈 후보자로서는 말 그대로 정책적 상상력을 통해서 뭐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서 이제 보면서 이제 디테일 게임이 시작이 되나 보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고, 두 번째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검사가 경찰 쪽으로 넘어가면 직급을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을 법으로 정할 사안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런 게. 그건 다 그냥 그렇죠. 내부 규정 같은 걸로 정하는 규정 거죠. 이런 걸 하면 되는 거니까 정부가 뭐 학기로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디테일하게 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법무보고 행안보고 해서 네, 아니 그죠? 제가 그래서 민주당 분들이 검수완박을 무리하게 밀어붙일 때 도대체 왜 이러나 싶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검수완박 민주당 막 뭐 이렇게 해서 경찰을 우리가 조작해가지고 하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검찰이 수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방안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법으로 다 박탈을 한다고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협력관계를 만든다든지 뭐 검경 수사협의체를 만든다든지 해서 실질적인 수사가 가능하게끔 뭐 수사 관여가 가능하게끔 할 수 있는 것들은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알겠습니다. 밀어붙였나? 저는 이 뭐 정도 이해가 잘 안 하고 돼요.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거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죠. 그러니까 그 이제 증인으로 나온 분들의 여러 가지 증언이 그러니까 나오면서
채널A 검언 유착 의혹 네.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동분서주가 네. 이제 그 증언으로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징계에 부족하다. 왜냐하면 감찰을 무마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의 적극적으로 나선 거는 이 공직수행자로서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는 취지로 얘기합니다. 네. 근데 저희가 뭐 기록을 보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는 없었지만 이번에 한동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한동수 감찰부장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그 당시에 한동훈 검사장을 우리가 감찰을 하겠다라고 했더니 윤석열 검찰총장의 태도, 발을 책상 위에 올리고 저리 가라고 한마디 했다는 놓고 거죠. 가. 네, 놓고 가. 그거는 하지 말란 취지로 본인은 인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 감찰을 개시했다라고 보고한 바로 직후에 특정 일간지 조선일보에 그 부분이 본인을 공격하는 형식으로 감찰부장을 공격하는 형식으로 기사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일련의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 그러니까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이른바 검찰 내부의 사단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검찰 내부를 사실상 오염시켰는지 이 부분이 조금 일말이 드러난 게 아닌가 좀 안타깝습니다. 아 글쎄요, 이거 뭐 권순정 이분이 나와가지고 얘기한 거죠? 수원고 검장인가요 지금? 아니 아니죠. 김관정. 그분은 증인으로 나온 게 아니라 예. 그때 검찰 내부 통신망에 이제 그 올린 거고 네. 증인으로 나온 건 그 대검 감찰부장 한동수 감찰부장이고 한동수 부장이었군요. 예, 이문정 검사가 나왔던 거고 그때 박영진 의정부지검 네, 검사가 맞습니다. 뭐 아무튼 저도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이거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 부장은 실제로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많다라는 게 좀 최근까지 많이 드러난 것 같고요. 실제 법원에서도 지금 한동훈 검사가 추가적으로 어떤 관여됐다라는 거는 전혀 안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 재판 과정에서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글쎄요, 이게 뭐 얼마나 이걸 뭐 다 사실이라고 할 수 있을지 여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게 뭐 그렇게까지 뭐 그런 근데 일인가 싶습니다. 여기서 아주 네. 상식적으로 하는 이제 드는 궁금증은 그러니까 그 일말의 부끄러움과 잘못도 없다면 윤석열 당시 총장은 왜 그렇게 행동을 해야만 됐을까? 사실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17차례나 통화했던 내역이 또 뭐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왜 윤석열 당시 총장은 한동훈 검사장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했는가.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다가왔는데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관련 행정소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일련의 과정을 역사에 남기겠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마 본인이 이제는 소추가 금지가 됩니다. 어떤 범죄 혐의로도 기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역사에 남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으로는 이 대검의 감찰과 관련한 여러 규정을 개정 움직임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이게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을 고려한 조치가 아니겠느냐라고까지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 말씀 주신 대로 전혀 문제가 없다면 왜 이런 의외적인 태도를 취했으며 그 이후에도 납득할 수 없는 좀 대처를 했을까? 좀 이 부분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글쎄요, 뭐 제가 이 두 사람 사이에 그때 있었던 일을 뭐 다 100% 알 수는 없는 거니까 추정이죠. 뭔가 다 자기 각자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아니 그래서 저는 혹시 제가 좀 그 윤석열 이제 대통령 네. 스타일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 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는 건데 네. 언론에 묘사되거나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대로 하면 뭐 한동훈 후보자는 최측근으로 꼽히니까 네. 그다음에 그 의혹이 제기됐을 때 바로 그 검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이라고 바로 나왔으니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전화를 하든 불러서 너 이런 일에 정말 연루된 일이 있어 없어? 그럼 한동훈 후보자가 전혀 없습니다. 맞지? 네. 그럼 하라고 해. 원래 이런 스타일로 묘사가 됐던 거 아닌가요? 윤석열 대통령은.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어떻게든 이거를 지금 이제 그 막으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이거죠? 아니 뭐 글쎄요. 저도 뭐 다 가정적인 거니까 뭐 알 수는 없는데 이게 뭐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어요. 한동훈 검사가 그럴 리가 없다라고 본인 뭐 생각했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이런 식으로 어떤 수사가 진행이 되고 해서 스크래치가 나는 한동훈이라는 사람에 대한 뭐 예를 들면 어떤 쇼하지 마라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야 그거 한동훈이 개입한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런 쇼를 만들어가지고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냐라는 의지가 들어갔을 수도 있겠죠. 그건 뭐 이건 너무 제한된 텍스트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니까 뭐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래서 이제 거기 초기 단계에서 대응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네. 이후에도 뭔가 액션을 취했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이제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 거고요. 어차피 지금 천하람 변호사 말씀대로 진실은 지금 판정할 수는 없죠. 저도 잘 몰라가지고 이게 실제 어땠는지. 그렇다고 이제 수사가 된 것도 아니고 네. 그렇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이제 다시 불거졌기 때문에 한번 복귀를 해보기 네. 위해서 네, 한동훈 청문회 2차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또 하자고? 네, 새로 이슈도 많이 나오고 했으니까. 오, 자신만만. 신박한 제안인데. 저는 너무 그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는 일단 되게 에듀케이셔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울 게 많더라고요. 아 지금 그 교육적이었어요? 민주당 헛발질 이런 얘기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지. 짧은만 날렸다. 약간 근데 저는 약간 처음에는 좀 짤짤이 쇼 보는 기분으로 재밌게 봤거든요. 왜냐하면 또 거기 또 짤짤이 듀오가 또 계시니까. 근데 아무튼 처음에는 되게 저도 웃으면서 봤는데 중간에부터는 되게 교육적이다. 이게 뭔가 뭐 배울 것도 많고 저렇게 질문하면 안 된다라는 교육입니까? 뭐 그것도 있고요. 마지막에는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네. 어떤 점에서? 아니, 저런 분들이 법을 그렇게 막 후딱후딱 막 그 쪽대본 써서 만들어도 되는 건가?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잘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텐데 본질은 한동훈 후보자가 자질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도덕성 검증의 잣대를 넘었느냐인데 저는 본인을 향한 뭐 딸도 그렇지만 이 증여세 포탈했다는 그 의혹, 어머니 근저당 떠안고 거길 갚았다고 하는데 내역을 하나도 못 낸다든지 타워팰리스에 16억짜리 전세를 사는데 이 임대인이 본인과 굉장히 특수관계를 보여줘요. 골드만삭스 사내 이사하고 사내 변호사고 사회 이사고 대학 동문이고 그럼 16억 실제로 냈냐라고 하면 냈다라고 보여주면 돼요. 뭐 계약금 그렇지. 치르고 잔금 치른 내역 그걸 왜 안 내고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통장 해당 페이지만 그러니까 프린트해서 내도 되잖아요. 딱 두 줄만 내겠죠. 내도 아니 되죠. 안 냈대요. 아 그래요? 네, 안 냈다고 합니다. 아니 뭐 그거 설마 안 냈겠습니까? 아니, 안 냈대요. 냈다니까. 아니 그 제 말은 전세 보증금을 전세 보증금을? 설마 안 냈겠습니까? 예. 네. 이거 뭐 돈이 없는 사람도 나이가 아닌데. 자료는 안 예. 냈대요. 네. 네, 뭐 알겠습니다. 자료 안 내는 거야 또 전통이니까요. 자, 사법 논담 참 짚을 게 너무 많았고 사법 논담은 사실은 팔이 날리는 게 제일 좋은 건데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는. 맞습니다. 저도 선거 끝나면은 이거 사실 코너 폐지되지 않을까 했는데 끝없이 뭐가 계속 나오네요. 이건 별로 대한민국 전체로 봐서는 별로 바람직한 현상은 사실 아주 안 아니거든요. 좋은 일이죠. 사법 문제가 그러니까 정치적 쟁점이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건 네,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뭐 하도 정치인들이 사고를 치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답답하기도 예. 합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마무리하죠. 네, 장유민 변호사, 천하람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저도 함께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